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18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치매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못하겠다던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연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청와대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작 시간 강사들은 실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가 치매와 독감 때문에 광주 재판에 못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핑계나 꼼수라는 의심이 많았었는데 재판에는 안 나오는 전 씨가 골프 치고 다녔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과 지난달에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이순자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전두환 씨.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당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입니다. 전두환 씨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것은 물론 법원을 우롱하는 행태를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방금 한 일도 기억을 못해서 정의당 하루에 10번씩 양치질을 한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가 골프를 쳤다는 것은 세계 의학계의 기적의 사례로 보고돼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체계마저 농락하는 전 씨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라고 논평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사기극에 휘둘리지 말고 전 씨를 즉각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벌하라고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골프 논란과 관련해 전 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이순자 씨의 친선 골프 모임에 전 씨가 함께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의 치매가 심하지만 신체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재산 29만 원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지만 골프 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두환 씨. 치매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골프장에 가면서 3월 재판에 안 나올 이유는 더 줄었고 법원이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명분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조사위원 추천에 대해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천된 인사들을 임명할지 말지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요. 임명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조사위원 추천 명단을 자유한국당이 발표하자 이어진 건 반발이었고 곤혹스러워진 건 청와대였습니다. 엄마들은 이건 저희 5월 전체를 기만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진실을 5월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추천 명단이 말썽을 빚자 청와대는 난감해하며 여론을 청취 중입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가 공직자 자격 요건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이념 문제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를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할 경우 위원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로 넘어가는 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안타깝다면서도 사실상 명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위원들이 활동을 할 때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을 안 하도록 각별하게 자유한국당에서 기본 방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와 5.18 진압군 추천 논란에 떠밀려 황급히 명단을 발표했던 자유한국당은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과에 최종 명단을 통보하기 위해 서류 준비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명단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은 오늘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요청서에는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 강사들은 강의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에서 10년째 교양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시간 강사 최모 씨. 하지만 올해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신학기 강의 개설을 위해 강의 계획서를 내라는 연락이 대학에서 왔을 테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못 줍니다라고 시간 강사 최모 씨입니다. 왜 못 주냐는 말 자체를 우리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냥 강사 신분이 그렇지 뭐 약간 작보자기 그냥 뭐. 새 학기를 앞두고 실직을 걱정하는 시간 강사는 최 씨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서정민 교수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8년 만에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간 강사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사법 규정대로 시간 강사의 임용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려면 대학이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시간 강사들은 대학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간 강사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원의 강의 시수는 정재호 확대하고 비정규 교수노조 전체적인 조선대 강의 시수는 부회장입니다. 통합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강사들의 과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립대보다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대에서 시간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정원이 계속 황범양 줄어들고 학벌 없는 있고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 이렇게 된 흐름 속에서 관계자입니다. 사실은 대학들의 폐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지위가 열악한 비정규직 강사들의 해고는 광주와 전남에서 비정규직 교수노조에 가입된 시간 강사는 500여 명이고 전체 시간 강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대 시간 강사 고 서정민 박사가 강사의 처지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지 9년. 하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약자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일자리 특보를 임명하는 등 현대차 투자 협상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협상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종해 본부장에게 광주형 일자리 협상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단협 유예 조항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광주시의 조정 역할이 협상 타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비리 임직원들은 곧바로 징계하고 유사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12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추진위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만든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안도자기 17,000여 점이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광주박물관을 아시아 도자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안도자기들을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도자기는 지난 1976년부터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해저유물로 지난해 900여 점이 광주로 이관됐습니다. 에어필립이 무안과 일본 오키나와를 오가는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습도는 64%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집중. 황동윤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얘기되는 이 관광산업, 청정자연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 미래형 산업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여수나 순천처럼 이 지자체가 관광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좀 밀고 가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정부의 한국관광100선에서 전남이 8년 사이에 관광지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전남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이렇게 계속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일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효진 교수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캄보디아로 봉사를 떠난 건양대학교 학생 2명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외 봉사 안전관리가 한 번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일이 됐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건강과 안전, 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봉사단원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해외 봉사활동의 분야별 행동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현재 봉사활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단체인 아시아 희망나무 김상훈 캄보디아 이 광주 의료원장이죠. 의료소장과 진료소장과 함께 이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에 대한 편견, 선입견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 양육비 문제는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정부가 유럽 국가들처럼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최저 생계 수준을 국가가 우선 보장해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을 정부가 처음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양육비 이혼해서 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한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대리인 이준영 변호사와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까요? 먼저 라이더분들은 출발하기 전 안전모를 꼭 씁니다. 반드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세요. 다음, 운전자분들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더욱 신경 써주세요.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도미노피자와 MBC가 함께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노트북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 회의실 대관의 신개념 더워크 공유 오피스.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최저 25만 원으로 회의실 카페를 누리는 풀옵션 사무공간 더워크 공유 오피스. 상무지구 우리은행 뒤편. 문의 1800-8062.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어제는 한파도 미세먼지도 없는 호감형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기온이 오른 만큼 공기도 탁합니다. 현재 기온 영하 5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9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고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주말은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필문대로 살레시오여고 입구에서 조선대 입구 방향 2, 3차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이륜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혼잡하니까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진대로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광천 사거리로 신호대기 3번 필요할 만큼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전남의 관광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 관광 100선에서 전남의 관광지가 8년 사이에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탈락한 관광지 대부분이 전라남도가 주력하고 있는 섬 관광지라는 점이 더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렇게 전남의 관광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그리고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효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2년마다 이게 선정하는 한국 관광 100선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네, 이 한국 관광 100선이 올해로 한 4번째로 맞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인이 꼭 가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인데요. 네네. 이곳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이제 홍보하는 정부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택된 이런 100곳의 관광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별로 이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여행을 하거나 관광을 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그런 이것이 바로 한국 관광 100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0선에서 지금 계속 이 전남 관광지들이 빠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추이도 좀 알려주세요.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한국관광 100선이 선정된 관광지 개수가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제 전남 관광객이 크게 이제 하락되었다고는 이제 볼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이제 한국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년, 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따르면 우리 전남권 관광지가 순천 소재 순천만 습지, 여수 소재 엑스포 해양공원, 네. 그다음에 담양군 소재 중록원, 곡성군 소재 이제 섬진강 기차마을, 네. 그다음에 강진 소재 가우도, 보성군 소재 녹차밭, 그리고 이제 해남군 소재 이제 미왕사 등 이렇게 7곳만이 선정이 됐고요. 네. 일단 연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13년 하고 2014년 사이에 한국관광 100선이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때는 우리 전남권이 약이 아니라 이제 정확한 이제 개수를 말씀드리면 15곳. 네. 그다음에 2015년에서 2016년에 11곳. 네. 그다음에 2017년에서 2018년에는 10곳. 네. 그다음에 이제 2019년, 2020년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7곳이 이제 나타났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남 지역의 관광지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지 못하고 이제 관광 경쟁력이 하락한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이제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음식 등을 관리하는 그런 관광 수용태세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관광 인프라, 관광의 숙박이나 이 교통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계속적으로 그것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 백선 속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 전남의 이 관광지들이 빠지는 이유는 다른 지역의 관광지들이 더 부상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남은 그런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좀 쇠퇴하고 약화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들. 바로 그 부분이 우려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백선에서 빠지고 줄어들고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지들이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방금 숙박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또 그 밖에 다른 이유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최신 우리 그 관광 트렌드에 따른 그 전남 지역의 관광 홍보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전략 나름대로 뭐 진행을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숙박이나 그다음에 교통도 문제고 홍보도 좀 미흡한 것이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관광 전략을 좀 다시 세울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그런데 이 전남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 섬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네. 섬을 활성화시켜서 섬을 관광지로 지금 키우겠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보니까 섬은 한 곳도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관광 백선에 탈락한 관광지 대부분이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주력하고 있는 섬 지역 관광지인데요. 네. 탈락한 이 전남 관광지를 좀 살펴보면은 완도, 청산도, 보길도, 세연정, 네. 그다음에 고흥, 나로도, 네. 그다음에 여수, 거문도, 진도, 울림, 담방, 그다음에 신안, 홍도하고 진도 이렇게 섬이 7곳이나 이제 탈락이 되었는데. 네. 이 우리 전라남도가 타 지역에 비교해 볼 때 특색 있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장점들이 이제 최대한 부각이 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섬들 굉장히 좋은 섬들이고 그 특이성도 있는데 왜 이런 그 관광 백선에서 이 섬들이 빠지고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계절성이 좀 많이 이제 좌우를 하고요. 네. 휴가철에 따라서 이제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이제 섬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러한 그 계절성이 좀 나타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추위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입도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라남도는 섬을 관광지로서 키우고자 하지만 이 요즘의 관광 트렌드에 있어서 섬 관광에 대한 관심도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에 대한 포인트를 전라남도가 잘못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 이 섬 관련해서 섬 활성화 관련돼서 다른 그 지역들 혹은 기관들은 이제 섬 활성화 팀이라고 하는 별도의 팀을 좀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전남도도 이러한 그 섬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이제 전담 기구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전담 기구들, 좀 더 구체적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지금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남의 관광 산업을 좀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데요. 그 전라남도가 관광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지금 육성 산업으로 여기고 많은 예산도 좀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제대로 된 그리고 이렇게 좀 더 관심도를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라남도의 관광 정책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이제 전라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전략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전남이 아직까지는 이제 음악이나 이제 춤 같은 문화 활동을 사랑하는 젊은층에 대한 젊은층 그러니까 청년층에 대한 개방적이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고 또 청년층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청년들
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러한 홍보 전략이 좀 강화되었으면 한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광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여겼을 때 관광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고 찾아와 줘야지 관광 상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와 주는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효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떠난 해외 봉사활동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잇따라서 안전대책 굉장히 시급합니다. 캄보디아에서 2명의 대학생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안전한 봉사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의 어떤 행동, 과정에 대한 좀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그 봉사단체죠. 사단법인 아시아희망나무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광주병원의 내과 원장과 함께 바로 이 해외 봉사활동의 매뉴얼과 어떤 행동의 규칙, 행동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아시아희망나무를 통해서 이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자주 다니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니십니까? 1년에 한 6번에서 한 10번 정도 다니고 있고요. 네. 광주 시민들이나 또 그리고 방학이면 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현지에서 의료봉사와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의료활동도 해오셨는데 이번에 또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네네. 이 봉사활동을 갔던 대학생 2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특히 캄보디아에 자주 봉사활동을 가시기 때문에 이번 사고 다른 분들과 좀 남다른 시선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나 이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준비 없이 가는 것보다 매뉴얼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서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캄보디아 이렇게 해외 의료봉사를 가실 때마다 또 대학생들과 함께 가실 때도 있고 그러실 텐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들을 주로 주안점을 생각하시면서 체크를 하고 봉사활동을 떠나시나요? 그 매뉴얼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제 우리 보통 비상시 연락할 대사관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 정보기관, 병원 이런 공중전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아야지 비상시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비상연락망. 네, 그렇죠. 행선지의 지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방문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가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방문지의 문화와 그리고 간단한 언어에 대해서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인사말이나 도와주세요 하는 현지의 언어를 알게 되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도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차량 이용 시의 안전이나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같은 것도 요즘은 이제 당연히 기본으로 담아야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폐혈증으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마 여러 가지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장티푸스 같은 그런 예방 접종이 반드시 출발 전에 완료되도록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촘촘하게 매뉴얼을 가지고 매뉴얼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면 원장님이 이렇게 해외 의료 봉사를 떠날 때 미리 이런 매뉴얼을 통한 점검들 며칠 정도 이렇게 하시고 떠나시나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외 봉사를 갈 것이다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그리고 2주 전 이렇게 자주 이제 회의와 함께 또
사전 모임을 통해서 네. 교육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봉사활동 중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 질병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집계된 해외 봉사활동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질병이 총 242건에 달한 것으로 해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5년간 사망자도 5명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와 관련된 캄보디아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교회 소속 봉사단이 교통사고 나서 중간에 귀국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건양대 학생 2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최근 5년간 사망자도 5명 정도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 봉사활동 특히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이 돌발들 돌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돌발 사고들이 사건이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모두에도 해주셨는데요. 이런 네네. 사건과 해외 봉사활동 과정에서 사고들의 어떤 유형이나 패턴들을 봤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게 나라마다 틀리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무장반군이 출몰하는 지역이 있죠. 네. 이런 데는 이제 테러에 대해서 미리서 교육을 하고 또 안전한 곳으로 다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것처럼 쓰나미가 있는 경우 그리고 네.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자연재해 발생 시에 대피하는 방법 같은 것도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그 풍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매뉴얼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자기가 가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숙지한 다음에 그 국가의 봉사활동을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이번에 이제 발생한 그 건양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요. 네. 그 각 나라마다 발생하는 풍토병이 또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다른 유행병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달리 해야 되고요. 네. 예,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없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네. 각 나라별로 현재 유행하는 전염병하고 그에 대한 예방접종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데 네. 이제 개인이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병원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경우는 이제 방문 지역에 따라서 말라리아 예방력의 종류가 상당히 틀립니다. 네. 그래서 라오스와 인접한 부분에 대한 인접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약이 같은 말라리아 예방약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약을 쓰고 프놈펜은 약을 안 먹어도 되고 네. 기타 지역은 다른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미리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도 또 그 예방이나 이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고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이런 것들을 개인의 어떤 봉사를 떠난 단체들이 직접 찾아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시켜 놓는 그런 시스템들, 매뉴얼은 없습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 참고하고 있는 매뉴얼이 코이카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코이카라는 단체에서 매뉴얼을 저희가 얻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저희 희망나무, 아시아 희망나무 매뉴얼에도 참고하고 있는데요. 네. 코이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이런 단체들의 매뉴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코이카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그 자기가 떠나는 나라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고 촘촘히 스터디하고 그 이후에 봉사활동을 떠나야 되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이런 매뉴얼이 또 만들어지더라도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매뉴얼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개인 봉사자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런 매뉴얼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코이카의 안전 매뉴얼에서도 개인 안전 지침 최우선으로 말하는 것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아시아희망나무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광주병원 내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 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BA 과정 신입생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대학교 MBA 과정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062-530-1501에서 2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용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럽 국가들처럼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피해 부모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요. 그 모임이 바로 양육비 해결 모임, 일명 양해모라고 하는데, 이 양해모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오는 2월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들이 어떤 것들이고 또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이번에 양육비 관련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양육비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준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육비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사례들 케이스도 다양하고요. 그 실태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신 분 중에서는 20년 동안 법적인 절차를 27번이나 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나 동거녀 또는 형제 명의로 재산 면탈을 하는 거는 기본이고 네. 이제 양육비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또는 순속 팔명을 들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도망을 다닌다든지 이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런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정말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SNS에 해외여행을 갔다 온 거를 자랑하듯이 올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되게 많죠. 양육비라는 결국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책임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책임이기도 하지만 도의적으로도 양육비 자녀들이 이혼은 했지만 자녀들이 좀 제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급해야 될 그런 도덕적인 어떤 책무도 실은 양육비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미적으로는. 네, 사실 그게 법적이자 도덕적인 의무인데 네. 지금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양육비 하나는 안 주는 법이 실제로 검색에 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이혼할 때 이 돈을 못 받는 돈인 거 알고 있냐라고 조롱하듯이 말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네. 의도를 다하지 않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정도 돼버립니다. 네.
네. 이렇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은 이 양육을 받는 자녀들이나 또는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 양육권자들의 삶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삶은 실제로 어쩐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일단 이제 양육비를 받을 분들이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경력 단절녀분들이 많아요. 네. 경력 단절녀분들 같은 경우에 뭐 대기업을 다니다가 중단을 해도 재취업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네. 뭐 실제로 뭐 식당 보조부터 뭐 벽지를 바르는 일이라든지 용접공 이런 것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또 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자녀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자녀분들도 뭐 그 정신적인 만약에 질환 같은 거를 겪는다든지, 여기는 뭐 학업에 이제 정진을 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부 비처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변호사님 네네. 지금 네. 통화 중이신데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데요. 전화를 너무 가까이 좀 대고 전화를 하시는 거 아닌지 좀 모르겠습니다. 약간만 네, 전화와 그 말하시는 그 입을 좀 떼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들어보니까요, 결국은 이 양육 그 비가 지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권자나 이 또 자녀들 굉장히 좀 힘든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나쁜 엄마 일명 또 나쁜 아빠를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제재 방안이 있지만 유정무실하다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는 그 미기업 시행 절차로서 이행 경영이나 담보 지원 경영, 불이행 지원 경영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네. 배우 이제는 신뢰하기 살려고 잠시만요, 변호사님. 네. 잠시만요. 네. 소리가 좀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지금 다시 전화를 걸게요. 지금 바로 전화를 끊어주시면요, 바로 연결을 네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육비 문제는 어떤 뭐 법적으로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법의 판결을 받고 그렇게 됐지만, 법을 떠나서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꼭 지불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자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그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대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훨씬 좋아졌습니다, 변호사님. 네네네. 그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런 나쁜 엄마와 나쁜 아빠를 일명 그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법적으로는 양육비 집행 방안에 특화된 그 직접 제공 명령이나 뭐 일시금 제공 명령, 이행 명령 등이 있고, 이를 뭐 이행하지 않을 때는 또 감치도 시킬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면이 있는 게, 일단 이런 각 절차를 받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네. 또 최종적으로 이거를 준수하지 않아서 감치나 과태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도 처음부터 사전에 뭐 도망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소지에서 일부러 그 송달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행을 면탈하기 때문에,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률이 80%에 달하는 것이겠죠. 법적으로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 법적인 방안들이 제대로 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이야기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네. 이번에 정부가 지금 이 양육비 지급을 좀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서 정부가 지금 뭐 양육비에 관련한 지금 정책을 내놨어요. 그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육비 대지급제라고 해서 국가가 미리 지급하고 양육비 의무자에게 보상권을 통과했다는 계획이 있고요. 네. 소득과 관계없이 이제 18세 자녀 약 10만 6천 명에게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내용만 나온 상태고요. 실제로는 시행 시기나 시행 여부 같은 경우가 전혀 미정이고, 네. 또 이게 아직 홍보가 100% 돼 있지가 않아서 뭐 일단 연간 2천억이 넘는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 복지, 뭐 정부 세금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아직도 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변호사님은 정부의 이번 그 하겠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당연히 종전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실행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두 가지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정말 적은 금액이거든요. 네네. 이게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뭐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네. 실제 이제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액수는 그거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자녀들이 한창 교육을 받아야 될 나이에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까지 충당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그림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그 제도 자체를 조금 부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기본소득 대비 소득 그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잘못 내용이 호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양육비상에 원래 법적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해야 되는 돈을 전액 지급하고 국가가 네네. 대신에 이거를 정부가 부상권을 행사하면 개인이 행사하는 거랑은 다르게 네. 그거를 쉽게 좀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강제성이 더 있으니까요. 네, 네. 강제성으로 이렇게 그 양육비 부담조사 적금 금액을 네. 그냥 양육비 채무자한테 세금을 걷어가는 것처럼 네. 원천으로 가져가면 되죠. 네. 네. 이 최근에 또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지금 2월 14일이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 또 헌법소원 제기 또 관련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헌법소원까지 제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양육비 제도가 이것저것 마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좀 그 다양한 관점에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 사회적인 관심도 좀 저희가 네. 받아서 국민적인 정서를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 이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절기상 대안을 앞두고 있고요. 날씨는 비교적 포근합니다만은 또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그래서 걱정도 많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담양 자주 가보시죠. 네, 자주 가죠. 예. 뭐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은 사찰 푸른 중록원이 있고요.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이나 뭐 관방제림 좋고 요즘에는 메타프로방스에도 많이 찾고 계시던데요. 혹시 미암박물관 가보셨는가요? 아니요, 미암박물관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런가요? 네. 노루골이라고 합니다. 노루장자 매 산자를 써서 노루골 장산마을인데요. 담양군 대덕면 장산마을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기록의 역사를 보고 배우며 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팔만대장경이나 조선왕조실록, 뭐 난중일기, 5.18 광주항쟁 때 학생일기까지 이제 이런 기록들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미암박물관은 기록의 달인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조선 중기의 문인 미암 유이춘과 또 그의 부인 덕봉 송종계를 통해서 이 당시의 시대상과 사유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미암일기 그리고 또 일기에서 뽑아서 목판으로 인쇄한 이 미암집을 토대로 만들어진 박물관인데요. 미암일기와 또 미암집 그리고 396개의 미암집 목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네, 미암일기, 미암 유이춘 선생이 썼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조 때 1567년 10월 1일부터 1577년 5월 13일까지 그러니까 미암이 죽기 이틀 전까지 대략 한 10년 동안 10년에 걸쳐서 쓴 14권의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암과 덕봉의 시문을 모아둔 이 책을 포함해서 11권의 일기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기 그때 당시니까 한자로 썼고요. 네네. 이 글자 수가 90만 자에 이르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개인 일기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일기에는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뭐 당시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또 사상과 민속 또 의술, 교육 이런 것들 다 그려져 있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으로 승정원 일기가 불에 탔는데 이제 광해군 때 다음 임금 때 이제 실록을 펴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선조실록을 펴내면서 참고 자료로 쓰였을 만큼 뭐 사료적인 가치까지 인정을 받은 그런 일기입니다. 네. 미암 일기에는 또 뭐 아내하고 주고받은 이 알콩달콩한 그런 얘기까지도 들어있는데 뭐 재치가 묻어 있고 또 문학성이 돋보이는 그런 얘기들이 뭐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일기에 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기를 쓴 미암 유이춘 선생
어떤 분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1513년도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사화를 보면서 벼슬을 포기하고 평생 처사로 산 아버지 유계린, 그리고 중국 기행문이죠. 표해록. 이 네네. 표해록으로 알려진 금남 최부의 딸, 어머니 담진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고, 하서 김인우 선생, 신재 최산두 선생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또 급제해가지고 이제 벼슬길에 나섰던 그런 분인데요. 네. 그러다가 정미사화로 불리는 이 양재역 벽사 사건, 그러니까 명종 때 수렴청정을 하더니 문정 왕후의 동생 윤원영이죠. 이 윤원영이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1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고요. 네. 선조 때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제 다시 벼슬길에 나섰는데, 이 미암일기는 이때부터 이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 이제 쓴 것이고요. 네네. 미암 선생이 태어난 이 해남 마을의 뒷산, 그러니까 해남 갈 때 우슬제를 넘어가는데, 이 우슬제를 넘는 이 산이 해남에 있는 금강산입니다. 이 금강산에 미인의 눈썹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 해서 눈썹 미자에 바위 암자를 써서 네. 미암 이렇게 이제 호를 붙였고요. 네.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는 이 미암 선생을 보고 척척 박사다, 글 귀신이다, 아니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박학 다시겠다는데, 기묘사화 또 을사사화 이런 사화로 희생된 이 명연들의 복권도 추진을 했던, 그러니까 당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역사 바로 세우기도 앞장섰던 그런 분이 이제 미암이라고 보시면 혁신적인 되겠습니다. 분이셨네요. 예, 당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미암 유희춘 선생이 해남에서 태어났는데 왜 예. 미암 박물관은 담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암 선생이 이제 담양하고 인연을 맺은 게 24살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24살 때 담양에 살던 16살 덕봉하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담양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데, 덕봉 송종계 이 부인은 여류 시인이었고요. 당대에 또 한시 38편이 담긴 시문집을 남길 정도로 문학의 조예가 깊었고 멋과 재치도 알았던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밌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보니까 미암 선생의 키가 상당히 작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혼인을 할 때 이 덕봉이 이 미암 선생한테 버선을 좀 도톰하게 몇 겹 포개서 신고 오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말로 키높이 구두를 좀 신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덕을 겸비한 여성, 그런 이제 아시다시피 신사임당이나 환한설은 이런 분들을 기억하는데, 학자들은 덕봉을 그 반열에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여성이지만 이 덕봉이라는 호를 가졌고, 네. 또 덕봉집이라는 시문집도 남겼고요. 또 남편 유희춘과도 부부를 넘어서 그 시대의 학문적인 동지,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기 드문 그런 그 당시에 동반자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했던 네.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하루는 미암이 이제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부인이 이제 콧대가 좀 센 편인데, 네. 부인이 문을 나서는데 코가 먼저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미암 선생이 했다는데, 또 여기에 부인이 빗대 가지고. 네. 키가 작은 미암 선생을 빗대서 당신이 길을 다닐 때 보니까 갓근이 땅에 쓸리더라,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네. 요즘 시대도 아니고요, 이 남편과 부인이 주고받은 내용이라고 좀 믿기지 않을 만큼 네. 좀 재치와 그런 해학이 묻어나는데, 그리고 이 덕봉집까지 쓰신 이 부인분께서 굉장히 콧대도 세고요. 예. 그 센스도 있으시고 예. 대가 센 분이셨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덕봉은 또 남편이 유배 가고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을 온전히 또 다 지켰고요. 네. 시어머니의 3년상도 혼자서 이제 치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이면서도 당찬, 또 그렇지만은 여성으로서 역할은 다 한 그런 부인이 덕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미암 박물관에 가면은 이 미암 선생과 이 덕봉 부인의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당시의 사회사까지 다 보고 경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암 유희춘을 기록의 달인으로 우리한테 이제 기억시킨 이 미암 일기, 또 미암집을 펴내는 데 쓴 이 목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이 덕봉의 재치 넘치는 글까지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미암 선생하고 동의보감으로 알려진 허준, 이 두 분의 인연. 그러니까 허준이 유배에서 풀려난 미암을 이제 정성껏 돌봤고요. 또 하서 김인우 선생이 아플 때 미암이 허준을 보내가지고 돌보도록 했다는 또 그런 인연으로 김인우의 셋째 딸하고 네.
셋째 딸을 며느리로 삼은 뭐 그런 인연이 있다는데 나중에 미암 선생이 허준을 내의원으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으로 널리 알려진 허준을 미암이 청구했다는 사실도 여기 가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허준 선생과의 또 인연도 있고요. 예. 이 미암 박물관 또 바깥 풍경도 굉장히 그 볼만하고 그 아름답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미암 박물관을 더 실감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옆이 미암 또 덕봉 이 두 분이 이제 살았던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은 선산유 씨 종가가 있고 한쪽에 미암과 덕봉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또 종가 앞에는 박물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미암 일기를 보관했던 그런 이제 모현관도 있고요. 뭐 고목 느티나무와 어우러진 또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이 누정 연계정도 있고, 근데 이 연못에 반영돼 비치는 모현관의 모습이 정말 운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대를 싸목싸목 돌아보면서 미암과 또 덕봉을 떠올려 보는 것, 미암 박물관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또 여행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암 유이치윤 선생의 대의를 잇고 있는 종가가 있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종가도 있는데 이제 건물이 1980년대에 지어져가지고 뭐 예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예, 또 그 앞에 모현관까지 있으니까요. 이런 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암 박물관을 좀 둘러봤는데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근에 가볼 만한 곳도 있죠. 그렇죠. 미암 박물관 옆이 이제 무월마을입니다. 무월마을이 있고요. 이 무월마을 돌담이 상당히 운치 있고 또 돌담을 따라서 줄지어선 한옥이 멋스러운 그런 곳이고, 또 거기서 이제 창평도 멀지 않고요. 이 창평으로 가시면 요즘에 뭐 설날을 앞두고 쌀엿과 한과 한참 만들고 있는데 이런 돌담길을 따라서 걷다가 운이 좋으면 뭐 쌀엿과 한과 빚는 집까지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록의 달인 미암과 부인 덕봉을 만날 수 있는 담양 대덕에 있는 미암 박물관으로 가봤는데요. 광주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한번 주말에 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오후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초입에서 누리는 영어교육 특화단지 화순 3일 파라뷰 에듀시티, 단지 내 영어 마을 예정에 호텔식 조식 서비스까지 8년 전세형 명품 임대 아파트 화순 3일 파라뷰 에듀시티. 1월 오픈 062-372-6666 3일건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첫걸음,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 2019년 1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베이비 페어에서는 매일매일 선착순 200명께 푸짐한 선물을 선사합니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이른 새벽 셔터를 올리는 가게 사장님의 늦은 밤 도서관에서 기지개를 켜는 창님의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3월 1일 그날의 힘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2019 광주 MBC 7대 기획. 하나, 지방 분권시대 연중기획보도 지방이 힘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둘,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중계방송 오직 MBC에서만 독점 중계합니다. 셋,
UHD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전라도의 맛을 탐구합니다. 넷 3.1절 100주년 기획 타카하시의 작은 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섯 5.18 39주년 다큐 영화 5월 소나무 합창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섯 UHD 다큐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합니다. 일곱 2019 정율송 동요 경연대회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그의 음악을 노래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 MBC 2019년에도 광주의 빛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